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면 어떤 표시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맨 첫 번째 문제 뭐 윗글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꼭 배경에 대해서 거론하는 선지들이 하나씩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 20세기 초 유럽이라는 게 못 온다고 했는데 전화 받으셨을까요? 아, 네, 혜영이랑 하늘 못 받아가지고 네, 제가 문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보냈는데. 네. 배경입니다. 20세기 초 유럽이죠. 그래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뭐가 일어났어? 문명,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어. 데카르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데카르트는 훨씬 전이지.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 되어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이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의문점을 제기시킨 거죠. 원인과 결과죠.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만 바꾼 게 아니에요. 문화도 바꿨어요. 어떤 부분의 문화를 바꿨지? 회화, 미술에 영향을 줬지. 미술이 상당히 바뀌었어. 그래서 어떤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느냐? 큐비즘이에요. 자,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말이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 중에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있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큐비즘의 목표죠. 여기. 자, 결국 전통 회화랑 큐비즘은 지금 반대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런 표현 방법을 대조라고 해요. 들어봤지? 네. 전통 회화는 어떤 특징을 지녔냐?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볼펜을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전통 회화는 얼마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볼펜을 눈에 보이게 똑같이 그려내느냐가 중요했어. 근데 큐비즘은 달라졌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게 됐다는 거겠지. 대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생각했던 거야. 큐비즘은 대상의 감촉을 그리려고 했고요. 대상의 냄새를 그리려고 했고요. 대상의 예를 들어 볼펜이라면 그 내부 구조 혹은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담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큐비즘의 목표는 대상의 본질 구현, 근원적 형태 묘사겠죠.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단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이거는 전통 회화와 구별되는 큐비즘의 특징들을 설명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네. 오케이. 근데 이 특징들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 개가 아니지, 특징들이. 첫 번째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인 묘사를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색채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왜? 색채는 대상의 본질을 구현함에 있어 부차적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야.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 덩어리의 측면에 있어서 세부적인 묘사를 제한한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색깔을 제한한 거죠. 얘네는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생각했던 거야. 이 볼펜에 있어서 이렇게 길고 뾰족하다는 특징과 얘가 빨간색이라는 특징은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살짝 이해는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치? 자, 그래서 1문단, 2문단에서는 먼저 큐비즘이 등장한 배경이 나왔고요. 2문단에서는 전통 회화와 대조되는 큐비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주인공은 전통 회화일까 큐비즘일까? 큐비즘이겠지. 큐비즘인데 대신에 전통 회화랑 계속 비교를 해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겠다. 그쵸? 3문단 봅시다. 또한 그러면 큐비즘의 특징 3번이 나오겠다. 그치?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을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원근법은 전통회화랑 비슷하겠다. 전통회화에서 쓰던 거겠다.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다. 그러면 3번이 다중 시점을 사용했다는 거겠죠. 첫 번째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단순화했고, 두 번째는 색깔을 없앴어. 세 번째는 하나의 시점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렸어. 큐비즘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한 기법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서술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억이 나나요? 이는 무엇이다. 땡땡은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 이는 정의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로 시작되는 서술 방법은 뭐라고 할까? 예시? 예시라고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중 시점의 예시를 들어주면 독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 독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비즘의 어떤 큐비즘의 목표이고요. 얘는 그래서 큐비즘의 효과, 영향 이런 거겠죠.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느낌이지 않아? 처음에 큐비즘이 등장했을 때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고 본질을 그리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큐비즘의 특징에 대해서 시작을 했잖아.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지. 더 나아간 혹은 조금 뒤틀린 얘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결국 이건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처음 등장했던 그 큐비즘이 아니란 얘기야. 뭔가 극단적으로 옮겨진 큐비즘이라는 거예요. 다중 시점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을 한 10가지의 시점에서 본 거야. 그러면 다 다르겠지. 우리 미술 시간에도 보면은 대상을 위에서 보는 거랑 아래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측면에서 보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한 10개를 만들어 버린 거야, 사실. 사실 시점은 엄청 많잖아. 그렇게 되면 이 식의 큐비즘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한다.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반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을 하나 더 제시해 줌으로써 기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적 큐비즘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라고 또 나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첫 번째.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대상의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 되게 극단적이어졌지 않아요? 분석적 큐비즘의 특징이라고 적어줍시다. 특징인데요. 원래 큐비즘도 대상을 다중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의 시점이 아니었잖아. 근데 훨씬 더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보여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얘를 무슨 화면 나누듯이 격자로 나눠서 네모 안에 하나의 시점에서 보이는 대상들을 다 그린 거야. 피카소 그림 보면 왜 여자 얼굴인데 비틀려 있는 여기에 코가 있고 여기에 눈이 있고 그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쪼개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피카소 그림은 그냥 큐비즘이야. 그런 걸 그냥 큐비즘이라고 해요. 근데 분석적 큐비즘은 지금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우리 왜 모자이크 하듯이 모자이크 하면 네모 종이에 따다다닥 붙여서 넣잖아요. 혹은 뭐 콜라주를 한다. 그렇듯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색채도 그냥 큐비즘은 왜 꺼졌지? 그냥 큐비즘은 뭐 빨간색, 파란색 되게 다채로운 색은 아니라도 기본 색은 쓰게 해줘. 근데 얘는 이제 검은색, 회색, 흰색만 쓰라는 거야. 분석적 큐비즘은. 되게 극단적이어졌죠. 그래서 얘네의 결과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석적 큐비즘의 영향이겠죠. 우리 가끔 미술관 가나요? 시영이랑 사연이는 미술관 가요? 가봤죠. 한 번쯤 가봤을 거야. 미술관에 가면 이게 바나나를 그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바나나라고 써있는 그림이 가끔 있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인간 이렇게 써있고 그런 그림이 있듯이 관람객이 그림을 딱 보고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현대미술화 되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 글 전체 크게 한번 보면 큐비즘이랑 분석적 큐비즘이 제시되는 구조가 똑같아. 소름 끼치게. 첫 번째는 그 큐비즘이든 분석적 큐비즘이든 등장한 배경이 제시돼요. 큐비즘의 등장 배경은 과학 문명의 발전이고요. 분석적 큐비즘은 큐비즘의 극단화예요. 두 번째는 그 미술 사조들의 특징이 제시돼. 1, 2, 3, 4번으로 나열할 수 있게. 색깔은 어떻게 했고, 형태는 어떻게 했고, 시점은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줘. 마지막에 그래서 얘네가 관람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라고 결론을 지어줘. 되게 깔끔한 글이야. 이런 글 앞으로 만나기 쉽지 않아.
깔끔한 글이에요. 지금 분석을 잘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사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만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문을 보는 할아버지를 그림으로 그렸어. 전통 회화는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게 신문을 보는 할아버지를 그렸을 거고, 큐비즘은 피카소 그림처럼 조금 해체돼서 신문이 뭔지는 알고 사람인지는 알게 그렸을 거야. 분석적 큐비즘은 격자로 다 나눠버려서 이게 뭔지 몰랐을 거야. 근데 종합적 큐비즘이 등장을 해요. 얘는 실제 재료 같은 걸 갖다 붙이는 거야. 예를 들면 해체되어 있더라도 신문을 보는 할아버지를 표현한 그림에서 진짜 신문 있잖아. 신문지 조각이 그림에 붙어 있으면 얘가 신문이라고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모양이 달라도. 그런 식으로 종합한 거예요. 화면 밖에 있던 실제 대상, 그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 대상들을 끌어들인 거죠. 화면 안으로. 이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법으로는 파피에-콜레가 있다. 파피에-콜레, 이것도 결국 예시라는 방법을 사용했겠다. 그치?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즉, 여기도 정의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큰 예시에서 구체적인 사용의 예시로 나아가고 있지, 지금?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 무늬에 종이를 직접 붙였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분석적 큐비즘과 달리 종합적 큐비즘에는 색채가 존재하겠죠. 분석적 큐비즘은 무채색만 사용했잖아, 그치? 근데 종합적 큐비즘은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했다. 그럼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한데요. 첫 번째는 화면 안으로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였다. 두 번째는 질감이 표현되고 있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질감. 세 번째는 색채가 살아났어. 벌써 세 개의 개념을 제시해줬다, 그치?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서로 뭔지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건 큐비즘이라는 사조가 가진 의의겠죠. 현대 추상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어떻게?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줌으로써. 결국 처음에 말했던 큐비즘의 목표 있죠. 이거 3번이나 말했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는 거. 얘가 이렇게 진화해서 이런 의의를 가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왜 피카소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현대 미술이 등장하잖아요. 칸딘스키 뭐 이런 화가들 알아? 그런 사람들은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걸 원하지 않지. 물감 막 흙 뿌려놓고 우리 저번인가? 그 흙 뿌리는 기법 이런 거 했잖아. 똑똑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이때 문제로 가볼까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글을 읽었어. 근데 사실 수능에서는 글 하나를 이 정도 그리면 한 7, 8분? 안에 분석해. 안에 분석해야 되고 2개 붙어있는 글이면 뭐 12분? 이 정도가 걸려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시간 문제로 생각하다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면 더 기분이 나쁘겠지. 네.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게 중요하죠.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죠. 파피에콜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종합적 큐비즘도 큐비즘이지. 그치?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네. 알 수 있어. 20세기 초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고 쌤이 중요하다고 했죠. 쌤 문제 풀 때 그 헷갈리지 않고 이 문제를 중학교도 OMR 카드 쓰나요? 네. OMR에 옮겨야 되잖아. 네. 꼭 선지 옆에 동그라미나 X를 쳐줘.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은 이라고 치면 여기에 X라고 표시한 선지가 답이겠지. 네. 맞는 것은 이라고 치면 동그라미로 표시한 선지가 답이겠지. 네. 체크 한 번만 하면 3번인지 2번인지 눈동자 흔들려서 헷갈리는 순간 OMR 카드 표기 잘못하게 돼. 근데 얘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3번째인 거 바로 알잖아. 네. 쌤이 실수 안 하는 그냥 한 가지 팁이에요. 네. 자, 봅시다.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 화가 아무도 안 나왔어. 네. 싸웠어? 안 싸웠어. X야. 얘가 답이야. 3번이 답이에요.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나왔지. 그 전체 흐름이 큐비즘이었다가 분석적 큐비즘이었다가 종합적 큐비즘이 되는 변화 양상이었어. 자, 5번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에 미친 영향. 마지막에 정리해줬죠.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해줬다는 거. 이렇게 한 문제를 풀었어. 2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뭐죠?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어쩌고저쩌고.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분석적 큐비즘의 문제 상황이었지.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 맞지 않아? 네. 다중 시점에 너무 많이 집착하다 보니 격자 형태로 쪼개졌다라는 거겠지. 이거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당연한 답을 주는 문제가 없어. 그치만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뒷선진 한번 읽어봅시다.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결과이겠군. 쌤은 이렇게 긴 선지가 나올 때요. 꼭 끊습니다. 끊습니다. 뭐뭐 함으로 뭐뭐 하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다. 이런 식의 선지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안 틀리냐면요. 1번처럼 보면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맞는 말이지. 네.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 맞는 말이지. 그리고 이거 2개의 연결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게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냐 아니었냐도 중요한 거예요. 얘네 2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두 번째,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인식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고자 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절대적이라기보단 상대적이어야 다중 시점이란 말이 나오겠지. 절대적인 건 하나의 시점이야. 이 물통은 여기서 바라보는 형태가 옳은 거야. 하지만 다중 시점은 여러 가지 시점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지. 대상의 변화를 무시했나요? 무시했다는 말 없어요.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틀렸지. 전통 회화가 사실적 표현이니까. 대상의 형태를 희생한 결과. 이건 맞아. 근데 어쨌든 얘가 틀렸어.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맞는 말이지.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결과이겠군. 이건 일반 큐비즘이죠. 네. 분석적 큐비즘은 정면과 측면만 동시에 그렸나? 아니. 아니지. 엄청 많은 다중 시점을 동시에 그렸단 말이야.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뭐 맞을 수 있겠어? 약간 세모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 여기서 틀렸지. 있는 그대로 재현은 전통 회화였지. 이렇게 문제 푸셔야 해요. 그러면 X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선지는 이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없겠다, 그치? 이런 게 국어에서 요구하는 논리력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어? 네. 2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A는 분석적 큐비즘이고요. B는 종합적 큐비즘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를 한번 끊어. 한번 끊고 여기에 A, B를 적어놔. 그러면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낸다라는 게 A는 맞고 B는 틀렸거나 B는 맞고 A는 틀렸을 수 있겠지.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낸다. A는 분석적은 아니죠. 왜냐? 무채색만 썼으니까. 고유색은 빨간색, 파란색 그 대상이 가진 고유한 색이에요. 아니야. B는 맞죠. 색채가 살아났다고 표현했어. 종합적 큐비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아직 여기 읽지 마. 앞에 선지. 자, 삽입된 문자로만 세상을 드러낸다? 삽입된 문자? 이건 둘 다 틀렸어. 왜냐? 앞으로 돌아가 볼까? 일단 B는 당연히 아니겠죠. 종합적 큐비즘은. 근데 A도 마지막 분석적 큐비즘에 대한 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목이나가 있어요. 제목이나. 둘 다 아니죠. 제목을 통해서도 대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자, B는 앞에 거 읽지 말고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A는 맞고 B는 틀렸지. 사실 B는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격자 형태로 해체했는지 아닌지. 그쵸? 네.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한다. A는 틀렸고 B는 맞지.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A는 틀렸지. B는 세모예요. 질감은 살렸는데 부피감은 제시해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세모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을까? 이렇게 애매한 선지에서 높지 않을 것 같지 않아? 확실한 선지들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 답이? 자, 앞을 볼까요, 그러면? 뭐가 맞고 아니, 여기 1, 2, 3, 4, 5번 선지 앞에 A는 B와 달리라는 말이면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OX여야 돼. OX야? 아니요. 아니지? 답이 아니야. A는 B와 달리 OX여야 되는데 XX죠, 지금? 네. 답이 아니야. B는 A와 달리 XO여야 되지? 근데 O 세모지? 그러면 답이 아니야. B는 A와 달리 XO여야 돼요. XO지. 네. 5번 A와 B는 모두면 OO여야 되지. 네. 근데 X 세모지. 네. 틀렸어. 답 너무 정확해요. 4번. 이런 문제 있잖아요. A랑 B랑 비교하고 기역, 니은, 디귿 비교하고 이런 건 이렇게 풀어야 안 틀려요.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 다 적고 해야 되니까. X 동그라미 치고 해야 돼서 걸릴 수 있는데 이걸 습관화 해놓으면 나중에 논리적인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이걸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야. 왜냐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해줬거든. 늘 글은 짧을수록 어렵고요. 보기가 없을수록 어렵습니다. 왜냐 글이 길면 주어진 정보가 많으니까 내가 추론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자,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이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집들은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구체적인 거 생략한 거 이제 큐비즘의 특징이죠. 그리고 입방체 형태라는 건 쌤도 입방체가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이런 덩어리, 결정체의 형태들인 것 같아요. 뭔가 돌덩어리 같은.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광원이 하나가 아님 알 수 있다. 이거 다중 시점이죠. 자, 구체적인 거 생략하고 형태 단순화하고 다중 시점 적용했지.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색깔을 제한했지.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입방체, 입방체가 큐브네. 정육면체 이런 게 입방체라고 하네. 큐브를 그렸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얘가 큐비즘이 됐다는 거야. 큐비즘이라는 사조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등장했나요? 이 그림에서 등장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지를 볼까요?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끊어줘야겠지?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됐다. 맞는 말이죠.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맞는 말이지. 근데 우린 틀린 걸 골라야 되니까 얘는 O로 그냥 표시해 놓으면 되겠다.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것은 실제와 다르죠. 뭐가 생략된 게 많고 색깔도 다르지.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이런 말은 없었어. 큐비즘은 관람객을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거야. 우리 큐비즘이 원근법을 거부하고 다중 시점을 적용했다라고 앞에 그래서 읽었지? 맞는 말이야.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겠군. 앞에 말 맞고 뒤에 말 맞죠? 세부적 묘사가 필요 없어서 생략해버렸잖아, 큐비즘.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맞는 말이지.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겠군. 맞는 말이야. 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끊었잖아요, 선지를. 끊었을 때 앞에 부분은 보기랑 같니? 를 물었던 거고 뒤에 부분은 글이랑 같니? 우리가 읽었던 다음 글이랑 같니? 라고 물었던 거야. 단순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보냐면 시가 아니라 29번 그 소설을 한번 볼까요? 이충풍전? 빨리빨리 해볼게요. 29번. 29번에서 32번. 이춘풍전. 안 풀었어? 풀려있지 않아? 네. 풀었어? 오케이. 자,
고전 소설인데 쌤이랑 수업에선 처음 봤을 거야. 고전 소설을. 그 흥부, 놀부, 뭐 심청전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전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아. 앞에 사람 이름이 붙어 있고. 그럼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한 교훈 이런 것들을 그린 소설이라는 뜻인데요. 수능형 문제에서 고전 소설을 읽을 땐 교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물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이라는 선비가 있어. 조선시대에. 김선비, 김생, 민석, 남편, 김지아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얘네를 똑같은 기호로 표시해주고 무엇이 이 사람이 한 말이고 무엇이 반대 사람이 한 말이고 얘네 둘은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걸 일치 불일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일단 이춘풍 전이니까 춘풍이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처음부터 춘풍 아내가 나오네. 아내 하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마오마오 그리마오 청루미색 좋아마오 밑에 청루미색이 주석에 달려있겠지만 해석을 해보면 기생집의 아름다운 기녀인데요. 남편한테 너 바람 피지 말고 그런 사치 부리는 거 좋아하지 마 라고 훈계하는 거예요. A파트는. 자, 그래서 춘풍이 대답하되 우리 인물들은 모두 다른 기호로 적어놓자고. 다른 기호로 적어놓자고. 지금 둘이 부부싸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 야, 너 말 옳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생집 다녀서 성공한 사람도 많아 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오답노트 하면서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대화였죠. 대화. 아내의 말을 아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곡 남용 일삼으니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아내를 때리고 전곡은 재산인데요. 이 재산을 남용했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썼다는 거야. 춘풍은 긍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렇다면 아내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긍정적이겠지. 그래서 이 소설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자면 춘풍 아내는 유능한 아내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집에 있어도 똑똑하고 집안을 잘 일구어내고 재산을 많이 늘리고 이런 아내고 춘풍은 무능한 남편이야. 둘을 대비하고 있죠. 대비, 대조. 그치만 이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 자,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망하고 나서 춘풍이 반성하는 거예요. 자, 앞에 세모 해놓자.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워 말고 슬퍼봐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춘풍 아내 이른 말이 그러면 동그라미 앞에 해놓으면 되고 뭐가 남겠냐.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었는데 너 기생집에 다 재산 갖다 바치면 뭐가 남니? 대답하되 그래도 나를 못 믿겠거든. 집안이 한 번 다 망했어. 그래서 춘풍이 용서를 구했어. 근데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춘풍 아내는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이라서 중략 부분에서 또 나오죠? 춘풍이 다시 교만해졌어. 집안을 일으켜줬더니만. 진짜 못된 남편이다, 그치?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자, 일이 한참 울다가 도로 생각하되 춘풍이 집안을 한 번 더 또 다 망하게 해서 이제는
본인 집안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인이 된 거야. 심지어 본인이 탕진하던 기생집의 하인이 된 거야. 우리 왜 돈으로 집을 못하면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있죠? 설거지하고 짐 옮기고 이런 걸로 때워 이런 말이 있잖아.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춘풍의 아내가 통곡합니다. 나는 집안을 잘 일으켜서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됐네. 평생의 한이로다. 여기서 소설이 한번 끊기고요. 갑자기 김승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김승지 댁이 있으되 김승지는 이미 죽고 맞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급제하여 한리목당 다지내고 도승지를 지낸고로 작년에 평양 감사 두 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 감사하려고 도모한단 말을 상원편에 들었겠다. 김승지가 중요해. 김승지 아들이 중요해. 이것 말하면 돼. 아들이 중요해. 아들도 도승지가 됐지. 새로운 인물. 도승지인데 도승지 댁에는 노부인이 있어. 엄마가 있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살아 계신 거야. 의복도 초췌합니다. 춘풍 아내가 생각하는데 이 댁에 도승지라는 사람 되게 유망한 인물이지. 다 했대. 벼슬 다 했대. 근데 집이 되게 초췌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춘풍 아내처럼 현명한 사람은 내가 이 집에서 일 좀 해주고 부인을 잘 모셔주면 우리 남편도 잘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바느질하고 길쌈하고 길쌈은 이제 배 짜는 거예요. 그렇게 노부인께 만난 차담도 올려드렸대. 잘 모셨대, 노부인을. 이 은혜를 어찌할꼬? 노부인이 은혜를 어찌할꼬? 하루는 춘풍의 아내라고 하다가 처라고 하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겠죠? 내 들으니 내가 집안이 기울어서 바느질 품으로 산다 하던데 날마다 차담상을 사려 때때로 들어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아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에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히 생각했대. 아까 모부인에서 대부인이 됐어. 근데 같은 사람이야. 도승지는 그의 아들이겠죠. 어머니 요새 예전엔 초췌하고 초라하시더니 요새 기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이 대부인이라는 사람은 춘풍의 지엄이, 아내에서 처에서 지엄이가 됐어. 기특하다. 승지 대감. 지금 승지 대감과 춘풍 아내와 대부인이 3자 대면을 했죠. 승지 대감은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아. 평양 감사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부인이 이른 말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채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하는 말이 크니까 이 대부인이 나도 우리 아들 따라 평양으로 갈 건데 춘풍 어미 너도 춘풍 아내 너도 같이 가자. 기특해서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 근데 평양이 어딜까? 춘풍이 있는 곳이야. 춘풍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력 부분 줄거리에 보면 2,000냥을 빌려 평양이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다. 그러면 춘풍 아내는 이제 평양으로 춘풍을 찾아 떠나겠다. 소녀는 고상하옵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갑자기 춘풍 안에 오빠?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어. 근데 대부인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오라비예요? 근데 밑에 남자 의복으로 치장을 한대.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다? 남장을 하고 자기 남편 찾아서 떠나겠다. 왜냐면 여자로서 남편을 찾는 건 되게 한계가 많지. 이 사람이 전쟁터에 있는지 기생집에 있는지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 그 시대 여성의 삶으로서는 남장을 하고 기어코 찾아내겠다라는 비장함을 보여주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알겠어?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좀 하다가 남편이 잘못된 사람이야. 집을 망하게 하고 또 망하게 해.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없어져 버려. 근데 춘풍 아내는 그조차 구하고자, 여러분은 구하면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구하러 가는 거예요.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춘풍은 호조 돈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다. 맞는 말이지. 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못 집어줬지만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며 생계를 이었다. 맞는 말이지. 아내는 춘풍의 잘못에도 가정의 화목을 바라고 있다. 맞는 말이지. 도승지는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2번 맡게 되었다. 맞나요? 위에 볼까 한번? 작년에 평양 감사에 2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 감사하려고 도모한다. 이거는 작년에 2순위였다는 거야. 대통령 후보 중에 2등이었다는 거야. 못했단 얘기지. 올해 다시 하려고 왔단 얘기지. 그럼 연이어 2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쌤은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이거 제대로 읽고 넘어가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 그치? 자, 대부인은 도승지에게 춘풍 아내의 정성을 칭찬하였다. 맞는 말이죠. 기특하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권위를 내세워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A는 춘풍 아내가 야, 너 사치 좀 그만 부려, 기생집 그만 가 하는 말이고 B는 괜찮아 라고 한 말이었어. 그러면 A에서 권위를 내세웠을까? 안 내세웠어. B는 상대의 주장을 수용했을까? 수용 안 했어. 반박했어. A는 B의 내용을 예측하며 반박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나? 아니, 예측은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도 뭐 하게 될걸?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어. B는 A의 반예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A에서 우리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고 마무리하자면 A에서 자, 망해. 그렇게 살다가 망해. 미나리꼴 박화진이라는 이는 굶어 죽었고 패두는 늙어서 산거지가 되고 김부자는 똥장수가 되었대. 이거 예시죠. 근데 B는 반예를 들었어. 이도명은 평생 살았고 먹돌이는 아무리 그래도 뭐 잘 사는 법 없다. 이런 식으로 반예를 들고 있어. 4번인 거죠. 5번 A와 B는 모두 영웅의 행적인가요? 먹돌이 이런 애들 영웅이야? 아니지. 오케이. 자,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이제야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아니지. 자기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기 문제. 이 작품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 이거 뭔지 알겠지? 남편은 계속 잘못해. 아내는 계속 집안을 일으켜줘. 그런 서사인데요. 춘풍은 가장이지만 자신의 경제관념이 없고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하지만 아내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이 부각된다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아내에게 집안일의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에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위에 보면은 너가 다 알아서 해.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얘는 맞는 선지겠지. 춘풍이 전곡을 남용하고 주색잡기에 빠져있는 것에서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군. 맞는 말이지? 춘풍 아내가 사환에게 정보를 얻고 사환은 아까 평양 감사한다고 도승지 평양 감사할 거라고 전해준 사람이야. 김승지 댁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맞지? 이 소식을 듣고 저 사람 권력 있어 보이는데 내가 저 집 가서 열심히 이제 아부를 하면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주도 면밀하죠. 춘풍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 비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남장을 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볼 수 있고. 맞는 말이지. 5번 춘풍이 각서를 쓰고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것에서 신분 상승? 신분 상승했어? 아니야. 5번이 천천히 읽어보니 어렵지 않죠? 네. 응.